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6주에 걸쳐서 과학교육론 기본반을 같이 함께 공부할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과학교육론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먼저 간단하게 안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임용과 관련된 과학교육론에 대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공부를 하게 되면 먼저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먼저 시험의 특성을 먼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시험의 출제 범위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과학교육론은 5개의 그 챕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5개의 과목이죠. 첫 번째는 과학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과학의 본성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 교수학습 이론에 관한 거죠.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뭐 피아제, 오스벨, 비고츠키, 브루너 이런 분들이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번째가 과학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학습 모형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순환학습하고 5E가 모든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5E,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은 그 순환학습이 나왔는데 어차피 그냥 순환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순환학습이 아니면 발생학습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크게 나누면 발견학습처럼 어떤 귀납적인 방법을 통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변화 수업 모형처럼 드라이버 또는 발생, POE, 순환학습, 5E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게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그 협동학습도 나왔고 그 다음에 STS도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과학교육 평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기본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또 기본반만 하고 또 이제 4대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틀을 먼저 내 머릿속에 말하자면 피아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머릿속에 인지구조의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한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1월 달에 시작하면서 막 의기충천하고 막 모든 걸 다 빨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1월 달엔 열심히 하지만 이게 점차 막 흐려지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한 바퀴만 돌려서는 안 되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러 바퀴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바퀴 때는 틀을 잡고 이제 두 번째 바퀴부터는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나중에 100%를 완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 범위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학교육론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본다면 1차 필기 같은 경우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생물 같은 경우는 30%를 차지했었고 이제 80점 중에 30%예요. 그러니까 24점,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은 20점이 출제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아주 균일하게 1차 시험이 전부 24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제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재작년에 물리에서 논술 문제가 10점짜리가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물리만. 논술이 10점짜리 그 과학교육론 단독이었다가 작년에 이제 화학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두 화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이 논술 문제가 10점짜리가 전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논술은 무조건 과학교육론 전체 100%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점의 배점을 본다면 아마 아시겠지만 교육학이 20점이에요. 그러면 전공이 8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 영역에서
80점 중에 과학교육론이 24점이니까 이게 전공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로 떨어진 친구들, 너무 안타까운 친구들 되게 많아요. 거의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부분 점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분포를 이렇게 보면 항상 여기 몰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려 있는 데서 여기서 커트라인이 끊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점수 차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24점에서 1차에서의 이 24점이 일단은 기입형에서 2점짜리가 과학교론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기입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4점이나 5점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이 10점짜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24점 중에 얘가 12점이니까 결국은 이게 4.5점은 12점의 배점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는 많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30%만의 과학교론이 30%만 차지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1차 시험에서의 비중이고,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이 점점 갈수록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예전에는 1차 붙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반에도, 우리 요번에 이제 다시 1차 또 붙어서 2차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서울에서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거든요. 1차가. 그런데 그 친구가 2차 때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2차에서 10몇 점인데 이거 안정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 2차는 사실은 과학교육 100%라고 봐야죠. 여기에는 전공이라기보다는 과학교육과 관련된 내용 100%라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2차 시험에서 보는 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실험을 보죠. 근데 실험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만 예전에는 또 그래서 실험이 2차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배점이 비슷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실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실험이 어렵지 않으면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어려운 실험을 내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 그 다음에 수업, 시연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도안을 보는 곳이 있고 안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안과 시연, 수업 시연이 이제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면접,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면접은 교육학적인 관점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지도안, 시연인데, 지도안과 시연 이건 모두 보듬되는 이제 서울이고, 그 대신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여기 지도안은 안 보지만 시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 25분 하고 수업 시연 15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수업 나눔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연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 이제 채점관들이 거기 계시다가 수업 시연하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경기도시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배움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에서 어떻게 이게 준비해서 수업을 계획하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자기가 배움은 뭐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업에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질문을 한 3가지를 하는데 약 10분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상 25분, 수업 시연이 15분 플러스 10분에서 25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면접 때 집단 토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집단 토의라는 것은 뭐 시책이든 뭐든 간에 어떤 상황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6명이 이렇게 전체가 앉아서 이제 그 수험생들 6명이 둘러 앉아서 그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개진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업 토론을 할 때 분위기가 좀 좋은 그 모둠은
좀 이렇게 그 집단 토론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곳은 성적이 좀 좋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막 자기 얘기만 하려고 막 그러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감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도안과 시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도안이나 시연은 그때만 잠깐 준비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사대라면 그래도 들은 게 좀 많을 수 있지만, 비사대 경우에는 지도안을 많이 짜보거나 아니면 수업 시연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디로부터 준비를 해내야 되냐면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게 베이스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시험에 나와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이런 기출 문제들이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템플릿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템플릿이라는 게 포맷인 거죠.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순환학습에 보면 탐색에서는 교사가 뭐뭐를 하고 학생은 뭐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진수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도안의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교과 내용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수업 모형에 따른 방법도 배우게 되니까 지금 이 공부를 잘해야지 2차 공부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시험이 이제 출제되는 방식이고요. 시험 출제, 그러니까 시행 방식이고, 이것의 출제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 서술형 문제죠. 그 다음에 지도안이나 실연, 이렇게 되고, 여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요번 시험까지 넣어서 기출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기출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이 서술이고 논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번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화학이 진짜 쉬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철렁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 끝나고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점수가 높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쉬웠다는 거는 많이 본 문제들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로 끝났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만점 받은 친구들,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은 항상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한 문제 때문에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막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모든 문제를 진짜 100점을 맞을 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열심히 끝까지 싸운 친구는 그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를 못할 텐데, 아마도 공부가 부족한 친구는 문제 유형이 봤던 거네 라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기출을 보는 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기출을 남이 써놓은 답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살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 유형을,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과학의 분석은 항상 과학 교과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보면 1차 시험에서 약 4분의 1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과학에 분석하면 가장 대표가 뭐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변화됐고 그래서 이론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의 본성에는 과학 지식의 특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 방법, 아니면 어떤 탐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과학 이론이 만들어졌는가, 이론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근데 이론이 항상 과학 교육에서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 지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 인식론적인 관점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과학 이론과 이것의 변화 과정, 과학 지식과 이것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보는 게 과학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올해도 과학적 방법, 과학적 탐구는 100% 출제가 되죠. 100%예요. 그러니까 귀납, 연역, 반증, 가설연역 이런 부분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도 나오고 작년도 나오고 계속 나왔죠. 과학 이론의 변화 과정 이거 진짜 중요하죠. 여기도요. 이제 요번에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올해 포포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반증. 근데 계속 안 나오다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과학지식의 형성 과정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과 교육 과정이 11.4%에서 11.7%다 그랬는데 이것만 그냥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과 교육 과정은 10%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기입형으로 나와요. 이거는 점수 퍼센트가 아니라 그 문항의 그 카운트로 했어요. 점수 배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1점이 굉장히 소중한 점수이기 때문에 과학교육과정이 전체 문항 물어보던 항목 중에 하나 정도는 된다.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학과 교육과정이 왜 요즘에 약간 오르는 추세가 나타났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015 개정이 중등교육과정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가 도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그 전년도부터 해서 그 새로운 교육과정을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2015 개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두리뭉실하게 약간 총론적인 개념. 하지만 올해는 이제 드디어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의 내용 요소나 성취 기준까지 깊이 물어보죠. 이제 내년엔 더 나오겠죠.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학습이론인데 과학학습이론은 마찬가지로 올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런데 뭐 거의 1% 차이니까 그냥 항상 거의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학습이론은 사실 행동주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과학교육론에서는 행동주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언급은 된 적은 있어요. 뭐 행동주의에서는 이러이러한데 라고 언급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파블로프나 스키너나 손다이크나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고 일단은 공부는 해둘 거고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지주의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피아제라든지 아니면 브루너라든지 아니면 오스벨이라든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기본 과정에서는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는 피아제만 가지고도 여러분 혼자서 A4 용지 한 장을 아주 빽빽하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만큼 내공을 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브루너만 가지고도 한 장을 그냥 빽빽하게 채우고 오스벨만 가지고도 왜냐면 논술로 나오니까. 그래서 논술에 우리가 적합하게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료가 많은 게 절대 필요 없어요. 자료가 많으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게 보충 자료를 거의 드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기본반 할 때는 이 책을 통째로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틀을 잡아놓는 연습만 할 거예요. 이제 구성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비고츠키. 물론 뭐 이분들도 구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이렇다는 거지. 하여간 이제 흐름이 점점 가서 더 구성주의적으로 한 것이 비고츠키.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이버 이런 분들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죠. 이 교수학습 방법은 그냥 35%, 34%니까 이건 그냥 거의 35% 정도다. 그러니까 10개의 항목을 물어본다면 거기서 3, 4개는 반드시 이 과학 교수학습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예전 우리가 초등이라면 경험학습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중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견학습이죠. 이제 발견학습이고 그 다음에 수업 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POE라든지
아니면 발생학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되고요. 이게 과도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로 넘어가서 개념 변화 수업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순환학습 들어가고 순환학습에 이제 같이 연결된 게 5E, 뭐 4E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실험과 관련해서는 가설 검증 모형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가설 검증이 모형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비율을 활용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STS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지구계가 재작년까지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올해 쉬었죠. 그래서 이제 지구계라든지 야외학습도 지구과학에서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이제 또 쉬었죠. 그래서 야외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한 25개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육 평가입니다. 과학교육 평가는 한 16%? 그냥 그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점수 배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게 퍼센테이지는 이렇지만 사실은 수문 배점은 사실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24점 중에서 이 평가가 포함하는 그 배점 정도가 적으면 5점, 그 다음에 많으면 한 7, 8점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인지적 영역의 평가,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평가, 그 다음에 탐구적 영역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틀이에요. 그래서 이 틀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하나씩 채워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시작하는 단계는 이제 도약 단계니까 이제 기본적인 단계에 여기서 이제 기본 과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이론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기본은 정말 우리가 틀만 잡을 거고 이론 과정에서는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쪽지 시험 안 봐요. 기본반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틀을 좀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공부는 처음부터 너무 로드가 크면 이게 지루하고 그렇게 돼요. 이제 지금은 이론 공부나 아니면 전공 영역 이런 거 많이 좀 더 투자해서 해 놓으시고 조금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론 과정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걸 보면서 개념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쓰는 서술 연습 안 하고 지식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올패스 과정, 기출 분석을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기출 정도 가야지만 이때 이제 서술형 문제 연습을 합니다. 서술형 문제 연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단원별 실전 모고, 그 다음에 실전 모고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 모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모의고사 과정이 되고 통합 모의고사는 올해처럼 이제 아주 마지막 되도록이면 시험에 더 가깝게 해서 아주 늦게 볼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나서 바꾸지 못하시도록 해서 우리가 가장 그 마지막에 볼 예정이고 실전 모고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해서 전 과목 모아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비반 실현 첨삭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2차 수업 지도안 이 첨삭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현장 그 전문가, 그러니까 현직 교사 선생님들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오셔서 학생들 직접 이렇게 자신이 평가받은 거에 기초해서 실전처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3개의 강의실 잡아서 이제 이거 수험번호 붙이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각 시험장에 가서 배치해서 전문가 분들 3명 이상, 요번에 전화했더니 많이들 오셔가지고 한 11명 오시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봐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과교로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하거든요. 더 뭐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한 게 과교론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준비해야 될 과목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 저하고 여러분 간의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스터디고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바쁘니까 제가 논문 읽고 책 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스터디 장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적어도 기본반에서는 4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올패스 과정이나 토탈 솔루션 정도로 들어가면 한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이렇게 과교론에 투자하셔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카페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거기 그 상담 게시판도 열어놨으니까 상담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거기 답변 달아서 상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교육론 학습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고 알고 있는 것과 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아마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건데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과학의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의 이론의 존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과학의 분석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그게 너무 생각이 안 나서 과학의 생각 의존성, 그냥 과학의 의존성 그냥 이렇게 써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 어떡하죠?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너무나 정해져 있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다르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용어가 정확한 용어, 우리가 바로 쓰는 개념들은 반드시 암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우리 유치하지만 저랑 같이 많이 외울 거예요. 문장 외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꾸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중얼거리면서 그거를 내가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교육과정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성취 수준까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교육과정을 그러면은 다 뽑아놓으니까 엄청난 분량이죠. 이거는 그렇게 한 번에 통째로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내가 공부할 거 이만큼 써놓고 나 이거 한꺼번에 다 해야 돼.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각계각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씩 하다가 나중에 전체 그랩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기본반에서는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봐요. 기본과정에서는 그 대신 이제 심화가고 이제 기출 분석할 때 보면은 내용이 교과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여기서 봤는데 산염기 베이스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염기와 관련된 교과서 분석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어느 학년에서 배우는지 지금부터 그걸 찾아놓는 거예요. 하나씩 주제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자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로 그래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각계역파를 할 거고요. 나중에 되면 이거를 성취 수준까지 초등부터 전체까지 이렇게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쪽지 시험 계속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과서 분석,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 분석도 교과서 쌓아놓고 이거를 전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멘델의 법칙이 나왔네? 그러면 멘델의 법칙은 생물과는 멘델의 법칙을 교과서 찾아보는 거죠. 몇 학년에? 여기서 하는 실험이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봐서 자기의 지식을 자꾸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단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특히 비사대인 분들은 교육학적인 베이스가 지식이 아무래도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논술 같은 걸 쓸 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게
풍부한 글이 안 되고 계속 중언부언하거나 답만 쓰거나 이 논술의 길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좀 꾸준히 읽고 자기 용어로 만들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짧은 문장을 그냥 통째로 암기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똑같아요. 과학교육론을 할 때는 과학교육론은 인문계 쪽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리를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는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문 쪽으로 우리가 같이 암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금 이분들이 마지막 신년, 지금 다음 내년에 이때는 저희 2층의 연구실에서 신년 연습하는 것으로 만나는 모습이었길 바라면서 한번 열심히 1년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재를 보시면 처음에 여기 자신만만 과학교육론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차를 먼저 보시면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학습 이론, 학습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교육과정은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나중에 중간에 잠깐 흐름 정도만 1차부터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목차가 먼저 여러분 통째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딱 과학의 본성 그러면 클릭하면 과학의 본성에는 맞아, 지식이 있었지, 과학적 방법이 있지, 탐구 있지,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 있지,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단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과학의 본성은 아까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과학 지식의 형성과 특성, 형성 과정과 특성, 이번에도 형성 과정 이것도 나와요. 그대로 용어가 쓰입니다.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특성을 갖는가, 과학적인 방법에는 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학적 탐구란 무엇일까, 과학 이론은 특성은 뭐고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 과학 지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되어 있고, 이 과학 지식에 대한 것을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인식론의 관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인식론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넘어가는데, 인식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책을 읽으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지 내가 그걸 보면서 읽게 되는 거죠. 인식론이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셨죠? 인식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로 나누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거는 철학 중에서도 철학을 얘기할 때 존재론적인 관점, 인식론적인 관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인식론적인 관점이라는 거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두 분류로 해서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론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옛날, 그다음에 현대적인 거는 말 그대로 최근, 현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전공 영역에서도 많잖아요. 현대 뭐 물리, 화학에서도 현대 물리라고 따로 배우잖아요. 이제 과거와 현재, 화학도 똑같죠. 과거에서의 양자론, 과거에서 원자를 보는 입장과 현대에서 원자를 보는 입장이 다르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과학 지식이라는 게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다르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전통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지식을 바라봤냐면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과학 지식은 신념, 진리,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죠? 세 가지에다 형광펜으로 신념, 진리, 증거, 여러분 이 세 가지에다 딱 줄쳐놓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념, 진리,
증거입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통에서는 신념, 진리, 증거 이렇게 되죠. 이게 모든 걸 사실 말해줘요. 근데 이걸 답을 쓸 때,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안 되죠. 살을 붙여야 되는데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저것이 맞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불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하는 지식이라는 거고, 증거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과학 지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되 내가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념, 증거, 진리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거를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과학 지식은 그것을 나타내는 명제가 반드시 진리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명제라는 것은 주어와 수어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을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명제가 반드시 진리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지식 자체가 진리라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라는 건 불변이다라는 거고 과학자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여기 신념이라는 것이 믿는 거다. 맞다라고 100% 맞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서 정당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과학 철학으로 보면 과학은 합리적인 학문이다. 합리에다가 줄쳐놔야 되겠죠. 합리고 과학 철학은 절대론과 실제론의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론, 여러분 이 절대론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진리나 지식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다. 존재한다. 이런 개념을 보는 거죠. 절대론이라는 것과 실제한다. 모든 증거는 실제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과학 철학이면서 과학적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이게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통적인 방법을 봤을 때는 아까 분명히 다양한 방법이라고는 했지만 여기서 전통적 인식론에서의 방법은 귀납, 역, 그리고 가설, 연역 이런 것들의 방법을 베이스로 한다. 이거 등이죠.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나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뭐가 됩니까? 객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그 다음에 절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여기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추리다. 논리적인 추리. 그러면서 아까 합리적인 학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은 과학을 합리적으로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게 사실은 전통적 인식론들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념, 진리, 근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것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철학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내가 관찰하는 어떤 증거를 믿는 거기 때문에 경험 바탕으로 하는 경험주의.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존재하니까 실제주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객관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객관주의.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주의.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으니까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에서 더 들어가면 환원주의, 분석주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환원주의라는 거나 분석주의가 바로 뭐예요? 커다란 것을 말하자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산에 들어가서 나무 조각들을 본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작게 잘라서 본다. 이런 것들이 이것의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우리가 본다면 귀납이라는 건 뭐죠?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귀납주의라는 것은 인덕션. 인덕션이 뭐예요? 귀납이라는 것은 관찰했다, 관찰했다, 관찰했다. 서울의 까마귀 까맣다, 부산의 까마귀 까맣다, 미국의 까마귀도 까맣다. 사례들을, 특수 사례들을 관찰하고 매우 많이 관찰했더니 여러분 어때요?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귀납이다 그러면 특수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를 도출해내는 게 귀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역은 무엇입니까? 연역은 디덕션이라고 하는 거죠. 디덕션. 그러면 디덕션이라는 건 뭐가 되죠? 여러분 이거는 이것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3단 논법을 아실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라는 어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일반화된 명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화된 명제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반화된 명제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반화된 명제에서 특수한 사례를 증거로 보는 것이 연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반대적인 관점이고요. 가설연역이라는 게 뭐냐면 가설연역이 또 재작년에 나오다가 올해는 또 안 나왔으니까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가설연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설연역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 방법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지금은 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우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면 아무것도 없이 단어만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스벨의 유의미학습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냥 단어만 외우는 건 기계적 암기예요. 근데 이게 뭔지라고 연결시켜서 외우는 게 조금 좋죠. 여러분 귀납은 너무 한계가 많고 연역도 좀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귀납과 연역의 한계를 이거 두 개를 보완해서 만든 것이 가설연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가설을 먼저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검증.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게 맞아 틀려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통적 인식론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직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잠깐 나중에 보고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가설연역은 틀을 먼저 잡아볼게요. 여러분 가설연역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유형의 가설연역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해요. 어떤 현상을 봤어요. 하늘이 파래요. 여러분 이거 관찰을 했어요. 하늘이 파랗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늘이 왜 파랗지? 여러분 이게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항상 이게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왜 그래? 그러면 각자마다 자기가 이럴 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이럴 거야 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일 것 같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뭐뭐일 것이다 라는 답을 만들어요. 답. 그렇죠? 근데 이러한 답은 정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라 잠정적인 답이에요. 아직은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잠정적인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잠정적인 답인데 뭐뭐일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가설이죠. 우리가 보통 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뭐뭐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잠정적인 답이 가설이에요. 그런데 현대 인식론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론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제일 많이 배우냐면 생물 전공이신 분들은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생물은 교과가 아직도 굉장히 활발한 교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은 지금 약간 되게 오랫동안 머문 상태예요. 튀질 아직 못하고 있어요.
몇십 년째 계속 그냥 그대로 예전 거를 그대로 가고 있죠. 하지만 생물은 작년에 나온 이론책과 올해 나온 이론책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작년의 이론이 틀려서 다시 또 다른 이론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이론이라는 것이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가설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론도 이게 나중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식론에서는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것은 각자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이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은 이게 지금 기본이지만 정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왜라는 생각에서 이걸 것이다 잠정적인 답인데 이게 가설인데 가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이론인 거예요. 각자의 설명이니까. 그런데 이 가설이 진짜 맞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설을 세웠으면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죠. 실험을 통해서 맞아 틀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은 특수한 사례를 특수한 예를 관찰하거나 그러면서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설이니까 설명이었는데 좀 더 브로드한 거였는데 이론이니까 이게 일반화된 건데 그러니까 아직은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나만의 설명이고 이거는 대전제인데 거기에 대한 특수한 예를 검증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역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설이 있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연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설 연역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풀 버전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객관적인 자료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측정했을 때 이거는 10cm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길이가 정말 정확하게 이게 맞을 것인가 이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럴 수도 있지만 더 정밀하게 하면은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하늘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늘은 파래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누구나 다 똑같이 파랗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은 약간 초록색 구름도 있어. 아니면 분홍색 구름도 있어. 노란 구름도 있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진을 찍었는데 하얀 와셔츠가 그 CCTV에 찍혔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얀 와셔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빛의 반사가 돼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검증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합리적인 단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불변의 진리론. 그러니까는 뭐냐면 증거가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절대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목이다. 합리적인 그 교과가 바로 과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식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전통과 현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논술 10점짜리를 A4 용지로 하나로 쓸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반 페이지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현대인식론을 볼게요. 현대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먼저 형광펜으로 쫙 줄여놓으세요. 첫 번째 문장에 설명 체계까지에다가 줄여놓으세요. 과학 지식이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과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과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 과학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뭐 분필이라고 하자 이런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구성에다 또 주셔야죠.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설명 체계다. 이게 여기 이 현대인식론에서 과학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현대인식론에서 과학 지식이 뭐라고 합니까? 자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 이게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사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지식이라는 건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뭐 학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발표를 하는 거죠. 나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어. 어떤 현상을 발견했는데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어. 내가 이렇게 발표하면 나도 그거 증거, 나도 그런 거 관찰했어. 저 사람도 관찰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항상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일 처음에 발견한 이거를 주장한 사람을 빌어서 보일을 이름을 붙이자.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보일의 법칙이었던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모든 게 우리가 이걸 분필이라고 하자, 사과라고 하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붙인 설명 체계가 과학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현대 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 전통 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절대불변의 진리를 과학자들이 믿는 합리적인 과목. 이게 바로 이게 전통적 인식론에서의 과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첫 번째인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과학 지식은 감각적 지각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용이 아니라 수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성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 뭡니까? 여러분 학습의 정의가 구성주의에서 학습이 뭐예요? 학습자 스스로 구성. 아셨죠?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이 뭡니까?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은 뭐냐면 행동의 변화. 인지주의에서의 학습이 뭡니까? 인지 구조의 변화. 아셨죠?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 뭐예요? 학습자 스스로 구성. 선생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각자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는 다 다르게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구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아무리 제가 선생님 보세요 뭐 이거 보여주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서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다 다르게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구성.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에 의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인 개념 체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 쓸게요. 과학의 잠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임시적인 설명 체계라고도 하고 이것을 과학 지식의 잠정성, 과학 이론의 잠정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정성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잠정적이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결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서술을 할 거잖아요. 근데 서술을 할 때 보면 다음 지문에 있는 과학 지식의 본성을 5개만 써라. 근거를 들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거를 들어서 쓸 때도 그냥 과학의 잠정성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문장을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잠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얘기예요. 과학 지식은 지금 여기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잠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정성이라고 외우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꾸미는 말을 쓴다면 이게 바로 뭘까? 과학 지식, 이 전통과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정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현대 과학 철학은 주관적이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주관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왜 그런지 항상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주관적이다. 왜 그래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구성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파랗다라고 보지만 각자 하늘을 봤을 때 파랗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그렇지만 아까 상담하러 온 친구는 보니까 아이스 커피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추워도 그래도 자기는 속이 탈 수도 있는 거고 각자마다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 구성주의에서는 능동이니까 주체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이념적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념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념적이다. 느낌은 알죠? 이걸 말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념적이다라는 말이 과학 지식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다. 관찰의 이론 의존적 아니면 이론 의존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론 의존이죠? 여러분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설이자 여러분 이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현상을 관찰했어요. 이거는 항상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현상을 관찰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민감성이 뛰어난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선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혹시 내가 옛날에 책에서 읽은 거랑 뭐 배운 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 뭐뭐일 것이다 라고 내가 가설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잠정적인 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이거의 답을 만들 때는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찍어요?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경험.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가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왜 하늘이 파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뭐 빛이 어떻게 반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지식, 선경험이에요. 그런 것들의 베이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머릿속에 가지고 나만의 설명체계가 머릿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나만의 설명체계 이론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는 게 이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여러분 내가 현상을 관찰해서 이게 답을 잠정적인 답을 만들어 가려면 내가 선경험과 선지식을 이용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에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귀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또 나올 거예요. 이제 2년 쉬었으니까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죠. 에브덕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덕션. 그래서 오늘 귀납 연역, 귀추, 가설 연역
이 커다란 틀, 아직 다 안 배운 거예요. 커다란 틀만 기억하세요. 근데 이 관찰의 이론의 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설명체계 이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석사 때 우리 옆방이 무기화학이었는데 그 엑스레이 실험을 한 거예요. 고체에. 근데 이제 일본 가고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시험 장치가 없으니까 좋은 실험을 하려면 일본 가고 뭐 미국 가고 캐나다 가서 찍어가지고 와요. 근데 찍어가지고 온 걸 보면서 정말 잘 찍혀서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근데 그거 보니까 하얀 종이에 까만 점만 가득해요. 근데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엑스레이를 보고 나서 여러분 가끔 CSI 같은 거 보면 엑스레이 보고 나서 이 뼈가 어디서 어떻게 충격이 돼서 어떻게 골절이 일어났고 뭐랑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론 의존성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이념, 이론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관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다. 이게 바로 이념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이념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과학이론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관에 가장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고 그 과학은 그런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변화된다는 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잠정성하고 가변성은 비슷하긴 해요. 가변적이라는 거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 이 변화가 뭐랑 연결을 했냐면 진화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화론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에서의 진화론과 같아요. 여러분 생물에서의 진화론의 대표적인 게 적자생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연선택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애들은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거는 어차피 이건 없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의 한 가지 얘가 이 이론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A, B, C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생물에서는 뭐 유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여러 진화론적인 관점 아니면 또 다른 관점이 계속 아직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판구조로는 이런 것들도 아직 정통 이론으로 완전히 핵심 이론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는데 대륙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가 다양한 거예요. 공룡이 멸종한 이유 찾아보세요. 뭐 그래서 그 EBS 이런 데서도 거기 보면 이 채널 지식 이 채널 이런 거에도 보면 공룡이 멸종한 이유 101가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영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다양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이것이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 이것이 아무래도 변칙 사례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면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진화적인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게 살아남습니까? 거기 보면 당시에 제기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칙과 이론이 계속 나타나면서 발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회적 변화와 학문적 발달에 따라 함께 발달하는 비합리적인, 여러분 여기다 쓴다면 비합리적인 학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쟤는 합리적이지만 얘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적이고 이념적이거든요. 객관적인 자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라는 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이라는 것도 없어요. 항상 잠정적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적인 베이스가 경험주의나 실제주의나 객관주의나 이런 것들이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하는 것은 진리 맞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게 존재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는 이 현대인식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철학 관점은 바로 구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과학교육론에서도 철학적인 관점의 구성주의를 쓰는 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구성주의가 사회적 구성주의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몇 번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개인적, 사회적 뭐 이런 것도 배우지만 지금은 그냥 통틀어서 구성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의 분석을 준비할 때는 이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페이지는 통째로 혼자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이거를 쭉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전통적 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뭐예요? 신념, 진리, 증거인데 이거를 말을 붙이면 어떻게? 뭔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정당화된 절대적 불변의 진리가 있고 이것을 과학자들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과학 지식의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진리. 여러분 여기 아까도 했지만 절대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합리적인 정당화 과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과학적 방법은 귀납, 연역, 가설 연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현대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현대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문장은 무조건 외우세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학 지식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객관적이고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내가 볼 때랑 남이 볼 때가 다 달라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념적이에요. 이론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학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잠정적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과학적 방법이 없네요. 이 과학적 방법은 현대인식론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는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과학적 방법이 뭐가 있게요? 합의예요.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학적 방법이 현대인식론에서는 사회적 합의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합의하는 거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 방법은 귀납, 연역, 가설 연역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데 실험 안 하나요? 하죠. 관찰 측정 지금도 해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것만이 합리적인 절차예요 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현대인식론에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인 이런 자료는 없으니까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게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도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합의. 그 다음에 또 뭐도 돼요? 합의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여기 2014년도 화학 문제에 5점짜리로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 지문이 뭐였냐면 케쿨레가 벤젠이라는 물질의 분자 구조를 밝히게 된 배경이었어요. 아마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 많죠? 이 케쿨레가 처음으로 이런 고리형 분자, 이게 뭐 유기화학에서 유기물질로 얘기하는 이런 벤젠 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화학식을 발견을 한 거예요. 분석을 통하다 보니까 C가 6개고 H가 6개인데 도대체 이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몇 날 며칠 고민한 거죠. 근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뭐 다리 달린 뱀이 나타나서 꼬리를 이렇게 물고 빙빙 도는 꿈을 꾸고 나서 이 벤젠이라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 일화가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문제가 뭐냐면 위에 지문을 보면 케쿨레가 이 벤젠의 구조를 밝혀내게 된 그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이 전통적인 일반적인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다른 점을 설명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점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 여러분 이것이 이 구성주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별적인 꿈, 영감, 직관, 은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바로 지식으로 형성되는데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거 말고도 올해 뭐가 나왔냐면 멘델레예프가 나왔어요. 멘델레예프. 근데 멘델레예프는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 지문을 낸 거랑 진짜 똑같이 나와서 친구들이 그 시험 보면서 너무 편안하게 썼다고 그러긴 했는데 멘델레예프가 그 꿈을 꿔요. 멘델레예프도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다가 이제 러시아 과학자잖아요. 근데 러시아 과학자면서도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지원받은 과학자는 못 돼요. 근데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원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카드에다가 이제 원소들을 막 특징들을 써놓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여러 책상에 어지러 놓혔고 그렇게 생각을 정말 몇 날 며칠을 하다가 잠깐 책상에 엎드려서 꿈을 꿨는데 뭐 이게 혹시 원자장순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러면서 이게 배열이 머릿속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걸 꾸고 나서 자기가 영감을 받은 거죠.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분리해보고 나서 그걸 분리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 꿈, 직관, 은유라는 것도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과학의 분석은 이걸 먼저 통째로 외워놓으면 편해요. 그러면 사실은 뒤에 부분은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이 내용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